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BS 개념완성 통합서의 1에서 윤리 부분인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민주주의의 발전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학습으로 국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선수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민을 지금은 우리는 국민 그러죠. 국민이라고 부르고 지금 서울시에 살면 시민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시민하고 그리스 아테네의 도시국가에 있어서의 시민은 틀려요. 도시국가에 있어서의 시민은 뭐였냐면은 주권을 가진 자를 시민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서울 시민입니다 라고 하면은 서울시에 사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주지를 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국민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영토에 사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이 기록상 뭐라고 해요? 네, 국내에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민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인민이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서 표현을 인민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에서 쓰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국민보다는 인민이라는 얘기를 먼저 썼었어요. 자, 국민이란 말이 있고 민주이란 말이 있고 백성, 신민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민주와 민주주의 도덕적 실천에 관한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체제를 살펴보면은 지금 왕정체제,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이 두 체제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정정치 시대, 이건 왕정체제라는 거는 이게 군주제죠, 군주제. 군주제에 있어서는 백성 그랬어요. 백성은 양반과 구별되는 피지배계층이에요. 그래서 이게 백백자를 쓰는데 그게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이 많은 사람들의 집합체를 백성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은 100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에는 지배계층인 양반과 구별되는 피지배계층을 우리는 백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신민은 신하와 백성을 얘기를 해서 신민 그래요. 신민은 군주국에서 관리와 백성을 함께 가리키는 단어를 신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군주국의 주권은 군주에게 있으므로 주권을 가지지 못한 모든 사람, 즉 신하와 백성을 뜻합니다. 일제시대 때 신민 그랬나봐요. 네. 그 다음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에 있어서의 인민이라는 얘기는 사람 그 자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인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 그래서 사회계약서를 따르면 자연인, 즉 사람의 권리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사회를 구성한다고 하였음. 그래서 이는 자연인을 인민이라고 하며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는 원래의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인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은 사회계약서를 따르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국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나라의 주인을 우리는 거기에서는 인민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국민 주권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국민, 국가의 구성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에서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의 모든 사람을 국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으로 해당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우리가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대신에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일부 사람에 의하면 국민은 국가의 구속을 받는 느낌이 있다면서 사람을 지칭한 말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대요.
그다음 국가 구성원인 우리나라 국민은 국적법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국적은 흔히 출생이나 귀화를 통하여 얻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출생한 사람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한 사람들이 국민이 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혈연과 지연으로 맺어지는 민족과는 다른 개념의 언어입니다. 그 다음 시민이라는 건 국가의 주권자예요. 주권자. 그래서 시민은 도시 구성원을 가리키고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시민은 정치에 참여하는 주권자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3대 시민혁명이 있는데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혁명, 미국의 독립전쟁이에요. 이때 시민은 도시에서의 시민으로 대우받는 사람을 가리켰다. 그러니까 이때 그리스 아테네에 있어서는 정치에 참여하는 주권자였는데 이때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시민이란 재산이 있고 교양이 있으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자신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주권자로서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는 게 우리는 시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주국민이란 말보다 민주시민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 공민 볼까요? 공민은 시민과 유사 언어예요. 공민은 시민과 같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민이라는 것은 국가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하고 시민은 인권을 중시하고 인권을 보장받고 실현하는 사람 뜻이 강하다. 그래서 공민과 시민의 차이는 공민은 국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크고 시민은 인권 중시하고 인권을 보장받고 실현하는 사람의 뜻이 강하다. 그래서 시민은 국가에 대한 저항 또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는 데 반해서 공민은 국가의 자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갖고 관점이 틀리죠. 그 다음에 민주라고 했어요. 민주라는 거는 국민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민주라는 거는 원리, 가치, 철학에서 백성이 주인이라는 선언을 우리는 민주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민주는 백성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태나 원리를 가리키며 권력의 주체가 왕이나 소수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민주는 정치 이전에 권력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를 밝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했을 때 대한민국의 주체는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민주 시민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데모크라틱 또는 데모크라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대요. 민주라는 게. 예,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라고 표현하는데 제도, 체제, 실천 방식 그 원리를 현실에 구현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민주를 우리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것을 민주주의라 합니다. 그래서 민주라는 원리를 실제 사회에 구현한 정치체제이자 정치 이념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구체적 사항이 있어요. 국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고 국민이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 의해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허락이 됐을 때에 권력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라는 원리를 제도와 운영 방식으로 실현한 것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민주주의의 도덕적 실천을 볼까요? 민주주의의 도덕적 실천은 단순히 제도적 참여를 넘어 시민 개개인의 도덕적 가치와 책임을 일상 속에서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주인이 자기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나라는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참여를 넘어 뭐라고 해요?
시민 개개인의 도덕적 가치와 책임을 일상 속에서 구현하는 과정이 뭐예요? 도덕적 실천입니다. 무엇에? 민주주의의 도덕적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되려면 법과 제도뿐 아니라 시민들의 도덕적 성찰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과 제도는 이건 결국은 이거는 그 활용을 하는 사람들 있죠. 이 활용자들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이건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가 중요한 거예요. 시민들이 도덕적 성찰과 행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서 함부로 나쁜 짓을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 도덕적 실천에는 그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 도덕적 사고가 필요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사회적 정의를 기준으로 정책과 제도를 바라보는 데는 민주주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줍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건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고 누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거는 바보예요, 바보. 둘째, 도덕적 감정이 중요하다. 이거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감 능력은 다수의 이익만 추구하는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라는 거. 결국 도덕적 감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배려와 공감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셋째, 도덕적 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투표 참여, 적극적인 투표 참여, 공공규칙 준수, 봉사 나눔 같은 작은 행동들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감시 그리고 도덕적 실천이 이게 민주주의 사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민의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는 뭐죠? 투표, 공공규칙 준수, 봉사 나눔 같은 작은 행동을 함께 하는 것. 그 다음 도덕적 실천의 핵심. 도덕적 실천이라는 것은 기준이 옳고 그름을 분별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소수 의견 존중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과 토론 문화가 확산되어야 하며 시민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도덕적 실천은 개인의 작은 배려와 공동체적 책임이 모여 사회 전체의 신뢰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도덕적 삶이 그 뿌리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뭐예요? 제도만으로 완성 안 돼요. 왜? 제도는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데 그 활용도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국민만 아주 죽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뭐를 해요? 시민들의 도덕적 삶이 그 뿌리와 열매가 됩니다. 뭐예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사회가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민주주의는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실천을 위한 실천이에요? 도덕적 실천이죠? 실천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 민주주의는 제도가 형식이라면 도덕적 실천은 그 내용을 채우는 정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시민들의 도덕적 실천을 통해 살아 움직이죠. 결국 민주주의가 잘 실행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는 사람의 문제로 귀결이 되죠. 사람의 문제.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내 삶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삶의 책임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삶을 살 줄 알았을 때 주변에 해를 안 끼치게 됩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타인의 존엄과 권리 존중. 그러니까 타인의 존엄과 권리 존중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리이탈적 삶을 삽시다 이 얘기예요.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주체라는 전제 위에 서 있어요. 예,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주체입니다. 기회균등, 참여 모든 것이 부나 지위에 고에 관여 안 하고 모두가 동등한 입장입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의견만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와 권리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 이는 다수의 힘이 소수를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가 뭐예요? 타인의 존엄과 권리 존중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임 있는 참여예요. 민주주의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그것은 권리이면서도 동시에 책임이에요. 결국 뭐죠? 권리이면서 책임이라는 거는 권리와 의무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선거, 공론장 참여,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등에서 정부에 근거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무관심이나 무책임은 민주주의를 형식만 남게 만듭니다. 이 얘기는 뭐죠? 나는 괜찮아.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결국에는 그 이상한 국가의 모습이 결국에는 나를 물에 점점 적셔져 들어오는 그러한 삶을 가지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 있는 참여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합리적 토론과 경청. 민주사회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사회죠. 따라서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이성적 근거에 기반한 토론과 서로의 의견을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기 거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청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덕목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합리적 토론과 경청. 그 다음 네 번째, 법과 절차의 준수.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서 작동을 하죠. 그래서 개인의 신념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공정한 절차와 법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는 공동체의 안전과 신뢰를 유지하는 기반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줬을 때 그 기득권에 반해서 플라톤하고 이하의 제자들이 여기는 불법이니 법이 잘못 적용되는 것이니 다른 데 가서 삽시다 그랬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냥 사약을 받아갖고 마셨죠.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법과 절차의 준수, 사회의 혼란을 예방하는 거. 공공선에 대한 책임의식.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공익을 생각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이게 자리이탈이에요. 자리이탈적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권력 감시와 비판이에요. 권력 감시와 비판. 권력은 언제든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은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권력을 감시해야 됩니다. 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서 권력을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비판 역시 사실과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무분별한 비난이 아닌 건설적 비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이 이렇다 뭐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은 검토를 해보고 근거가 확실한가 이런 걸 알아보고 나서 우리는 자기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없는, 아무 생각 없는 그러한 바보들의 삶을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처럼 민주주의 도덕적 실천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있게 정치에 참여하며
이성적 토론과 경청을 통해 공존을 이루는 데서 시작됩니다. 또한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공공성을 고려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권력을 비판적으로 감시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축적될 때 민주주의는 단순한 제도를 넘어 살아있는 공동체 질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자, 이제 EBS 통합사회 일 개념 완성, 민주주의 발전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학습, 이걸 한번 들어가 봅시다.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국가는 한순간에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랜 역사 속에서, 지금의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등장한 게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게 계속해서 발전되어 온 한 체계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축적과 사상적 발전을 통해 형성됐어요. 그 흐름을 살펴보면 민주주의의 본질과 현대 국가의 모습이 함께 드러나요. 먼저 역사적 기원을 보면 민주주의 출발점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이곳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돼요. 이게 지금 직접 민주주의 시행된 나라가 별로 없는데 아직도 스위스 일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간접 대의 정치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여성, 노예, 외국인을 제한된 시민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주권자 행사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후 민주주의는 중세, 봉건제죠. 봉건적 봉건질서, 종교 권위가 결합된 형태가 이때가 이제 중세인데, 이 중세를 거치며 잠시 약화됐지만 근대에 들어와서 다시 발전을 하게 돼요. 특히 영국의 명예혁명을 계기로 이판주의와 의회 중심 정치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어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 국민 주권과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가 확립되었습니다. 자, 결국은 민주주의의 어떤 근본적인 것은 언제예요? 17세기죠. 17세기, 18세기. 우리는 지금 21세기지만 결국은 민주주의가 발생된 17에서 18세기, 17, 18세기에 있어서의 싹을 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존 로크와 장자크 루소, 그 다음에 몽테스키웨 등 사상가들은 사회계약론, 일반의지, 일반인이 의지라는 건 공동체의 의지예요. 그 다음에 권력 분립이라는 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갖고 각각의 상권 분립이 되는 것을 이 이론을 제시하며 민주주의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했던 게 17, 18세기예요. 그래서 19세기와 20세를 거치면서 민주주의는 점차 확대되죠. 왜? 이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많은 나라가 독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선거권이 확립되고 노동자와 여성에게도 정치 참여 권리가 확대되었으며 정당 정치와 대의민주주의 체계가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대의 정치가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인권과 자유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렇다면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바탕으로 운영됐겠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대의민주주의라는 건 의회민주주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이 국가를 운영을 합니다. 동시에 권력이 집중을 막기 위해 입법, 행정, 사법부의 분립이 이루어지고 헌법을 통해 국가 권력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회에 자기네들이 의원 수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헌법을 통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걸 모두 바꿔버리잖아요. 모두 변화를 주면 어떻게 돼요? 독재가 되지, 독재가. 장기 집권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이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한 현대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 제도를 넘어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여 그래서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 인권 보장, 다원주의 등의 핵심 가치도 작용하며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참여나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일부 확대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온라인 투표하죠. SNS상에. 그렇게도 이제는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고대의 제한적 참여에서 출발, 근대의 국민주권 확립을 거쳐 현대는 인권과 법치, 자연 참여가 결합된 복합적 체제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는 단순한 다수결의 정치가 아니라 권력의 통제와 시민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는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체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지도자에 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이 잘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안 보이는구나. 자,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